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부소장 김정섭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6차 세종 국방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합참에서도 나오셨는데요. 네. 그 전략사령부는 사실 역사가 좀 되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을 했다가 결국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중단됐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한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많은 그 따져봐야 될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우려하는 쪽에 속합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사실은 만들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분 모시고 한번 찬반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우리 한번 어떤 견해를 모아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 지원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포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종연구소 이상현 소장님의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부서장께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좀 간략히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전략사령부 창설, 아마 여전히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주제인데 분명한 건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또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좀 위험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이제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시고 우리 정부가 이 좋은 옳은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세종연구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먼저 오늘 발표하실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선호 예비역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선호 장군님은 현재 국방개혁 전략 포럼 대표로 계시고요. 군에 계실 때는 그 합참의 전력기획부장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수방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전역 이후에도 지금 국방 관련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좋은 글과 또 토론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 제 왼쪽에 계신 분은 공평원 예비역 장군이십니다. 현재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군에 계실 때는 합참의 전략기획 차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청와대 안보실에서 행정관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포럼은 항상 그 우리 세종국방 포럼이 그렇듯이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뭐 질문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총 2시간이 될 텐데요. 발제자분들께서는 20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그 발표를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사회자이긴 하지만 저도 한번 제 소견을 두 분 발표 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플로어에 오픈해서 뭐 질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발제자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분 발제자와 제 이제 발표까지 마치면 그 샌드위치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는 편하게 드시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선호 장군님께서 전력사령부 창설을 아무래도 좀 지지하는 입장이시죠? 네,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개받은 김선호입니다. 뭐 서론이나 이런 오늘
토의의 주제는 다 앞에 설명이 됐으니까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략사령부가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삼축체계가 한참 이제 또 이슈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삼축체계라는 것을 뭐 완성했다기보다는 대략 성안을 한 게,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에 약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에 돼서야 현재 한 삼축체계 정도가 성안이 됐죠. 그런데 그 삼축체계도 아직은 좀 이제 완전성에 있어서는 더 보강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북핵을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의 좀 다른 성향이 있었고, 그걸로서 혼선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전략사령부만큼은 전 정권에서도 이제 추진을 했었고, 또 지금도 또 그걸 이어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군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좀 아이러니하죠. 군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대부분 뭐 군 내부에서 그 구조 변화의 필요성, 그 다음에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면 외부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상 이 전략사 문제는 국정과제에 이미 반영이 되고, 그것을 거꾸로 이제 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이제 좀 유야무야되는 이런 좀 이례적인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북한의 어떤 행태를 봐서는 전략사 창설이 아마 좀 가속화될 것으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필요성이 있어.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 전략사라는 게 하나의 전투사령부를 만드는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그 품고 있는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어떤 국가의 국가 전략에서부터 군의 전략, 우리의 작전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변화되는 상태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어떤 최종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사실 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공감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략사가 그럼 왜 군내에서 이렇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전략사 창설이 지향하는 목표가 한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매우 배타적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저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작전 효율성,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공감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이제 작전 효율성 측면이고, 하나는 그거 외에 보다 우리가 주도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 주도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목표도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식별을 했습니다. 그 페이퍼 7-1쪽 하단에 보면 이제 전 정부에서도 전략사 창설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정구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전략사 창설을 추진했고,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의 전략사 창설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도적, 독자적이라는 말은 해석할 때 있어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죠. 결국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면서 우리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하나의 축과, 그것 외에도 전작권 전환 이유라든지 또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반도 정구에서 보다 주도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전략사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배타적이거든요. 작전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전 기존의 틀을 유지한 가운데 있어서의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서 그 능력,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고, 작전 주도성은 기존의 틀의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상당한 딜레마가 형성이 됩니다.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본 내용들을 제가 그 7-2쪽에서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결론은 작전 효율성 관점에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전략사 창설은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즉 현재의 작전 수행 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뭐 일면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전시의 미래 연합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우리 각 작전사는 거기에 구성군사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전략사가 창설이 되면 그 미래 연합사령관하고 전략사와의 사이에서 이 작전사들이 아주 모호한 지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지휘 관계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일사불란한 작전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지적은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운영하는 자산의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뭐 전략 자산이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전략사가 있겠냐는 이 본질적인 문제 외에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공개하면 뭐 전략사가 창설이 되면 뭐 공군의 F-35,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뭐 지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뭐 해군의 어떤 3,000톤급 SLBM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을 전략사에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력 증강하고 있는 이 나와 있는 산물들은 사실은 지금 변화되는 이런 다변화되는 능력보다는 과거에 우리 삼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략사하고 나눠서 전력을 일부분은 전략사가 운영하고 또 일부분은 작전사가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두 전투사령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그 전투사령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지적들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전략사 창설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작전 수행 시스템은 그럼 얼마나 완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또 북핵이라는 것이 2006년도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고 진화된 것이죠.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는 북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의 영역이라는 것이 핵으로 인한 영역이 아닌 뭐 사이버, 우주, 거기다가 우리 막 인지 영역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전략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함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작전 수행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작전 주도성 측면에서 전략사의 필요성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사실 오늘 발제하는 저도 이 후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전략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작전 주도성 관점에서 전략사 창설의 필요성을 쟁점을 제기하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한반도 정부에서 일어나는 전쟁 수행 구조는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에 핵이 가미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미래 연합사령관은 재래식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주도사령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핵이 운영되는 전장에서는 핵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미래 연합사령관이 없거든요. 미 전략사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미 전략사가 개입이 된다는 것은 인도 태평양사가 또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모호한 주도사령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엄청난 복잡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군 내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한다면 합참의 입장에서 이 미래연합사, 전략사, 인도태평양사를 다 상대해야 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가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합참 외에는 작전사들은 다 연합사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랬을 때 합참이 과연 고유의 합참 기능, 미 합참의장을 상대하고 MCM을 가져서 군사 지침을 내려야 되는 이 의장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략사령관도 상대해야 되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상대해야 되고 연합사령관도 상대해야 되는 이 루틴을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재 체계가. 여기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그럼 우리가 핵 WMD의 실행 체계를 보면은 현재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합참 내에 2016년도에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다가 안 하면서 만들었던 핵 WMD 대응센터가 하나 있고요.
합참 작전 군사지원본부 내에 이 핵더블랜드 대응을 위한 K2 작전 통제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공작사에 있는 K2 작전 수행본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수행체계 하나하나들이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최적의 임무 수행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핵더블랜드 대응센터는 한 20여 명 인원이어서 사실은 신행 조직으로서 운영되기에는 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합참 내에 있는 K2 통제본부도 사실은 그것은 합참의 군사지휘본부 내의 구성원입니다. 별도의 상설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서 임무 수행하기 어렵죠. 현재 상태에서 사실은 그런 핵더블랜드 대응태에서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연계해서 포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조직은 공작사 예하에 있는 K2 작전 수행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조직도 들어가 보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도 별도 조직이 아닙니다. 전담 조직이 아니고 공작사의 연합 전투참모단의 한 조직으로서 핵 WMB 대응 상황에 대처를 하는 조직인 것이죠. 과중한 업무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핵 WMB 대응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작전사와의 지휘 관계들이 현재는 이게 뭐 작전 통제를 해서 예를 들면 공작사에 운영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아직까지는 발전이 안 돼 있는 것이죠. 협조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작전 주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핵고도와 변화되는 전략 환경,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만으로서는 이걸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사령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중간에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뒤에 나오지만 저희가 지작사령부라는 것이 지금 창설이 됐어요. 2019년도에. 근데 지작사령부 한 번 만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그 논쟁의 시작에서부터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작사령부는 아직도 임무 수행을 위한 완전성을 ING 진행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투사령부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전략이나 작전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전략 작전 개념을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재래식 전력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것을 작전 개념으로 하면 저는 공지작전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항상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동과 화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작전 개념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오면은 신속히 기동해서 기동, 상륙, 공정 이런 작전으로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작전 개념이거든요. 이러한 작전 개념 하에서는 전략사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작전 수행 체계를 최적화시키는 게 오히려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 전장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 전장은 이러한 고도의 공지작전에 지해공이라는 아주 정형화된 이 영역에서만 운영되는 전장이 아니라는 것이 다 웬만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 확대된 전장 영역에서의 전쟁 수행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전투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략사 창설이 만약에 된다면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한 5쪽에서부터 한 서너 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합참에게 과덕에 집중될 수 있는 이것들을 분산시킴으로써 핵이 포함되어 있는 한반도 정부에서 미 전략사나 인도태평양사, 연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약간의 중간적 지휘체계와 전쟁 지휘구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6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카운터 파트너 개념으로서 이제 도식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이 될 겁니다. 특히 그 6쪽의 상당부에 보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 한반도에서의 핵 운용에 대한 미측과 한측 간에 합의된 어떤 의견을 조합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작정 핵을 운용할 수도 없고 적의 핵 도발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도적 입장과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작전 구성사는 다 연합사령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투사령부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국 위협에 보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북핵이고 북한에 집중돼 있는 어떤 이런 것인데,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려면은 보다 더 전략적인 자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물리적 수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이런 같은 정보작전 또 우주 전력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현역 예비역이지만 군내에서 육해공군이 다 우주가 자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우주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또 기득권 싸움을 하는 것이죠. 뭘 이건 나쁘게 표현하면 기득권 싸움이고 자신의 역할들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령부는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의 합동성의 문제, 우리의 그것을 주도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군사력의 운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사력의 이제 건설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전략적 영역에서 운용되는 자산에 대한 전력의 소요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슨 무기를 획득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각군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된 국방 재원에 어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자산과 같은 경우들은 전략사라는 것을 통해서 일관된 소요계획부터 획득까지 이루어진다면 나아질 것이다. 우주전력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지금 뭐 소형 인공위성 이런 걸 만든다. 그걸 누가 전력 소요를 제기할 것이냐. 합참이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러나 합참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작전 효율성과 작전 주도성 이거 상당히 합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현 정부는 정책에서 2024년도에 전략사를 창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투사령부 하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2년 만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그 목표 능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략사가 필요하지만 그 완전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단기적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저는 제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중간에 그래서 7-7쪽 중간에 하나 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표 연도를 정해놨거든요. 2024년. 이렇게 하지 말고 전략사가 갖춰야 될 목표 능력을 정하자. 우리가 지금 전자권 전환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가 갖춰져야 될 목표 능력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 능력을 하나하나 이게 완충해 가면서 IOC, FOC 과정을 거치면서 FOC 완전 능력을 갖췄다고 했을 때 완전한 전략사를 창설을 하자. 그것이 그럼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기한은 지금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시킨다면은 보다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럼 2024년 목표까지는 무엇을 하느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전투사령부는 창설하는데 예하 하부 조직이나 실행 구조를 다 갖춘 완성된 전투 조직이 아니라 정보작전 기능, 즉 C2 전투사령부를 먼저 만들자. 그래서 전투사령부의 참모 조직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참모 조직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FOC 완전한 능력을 갖춘 전투사령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그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그들의 완전성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자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차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입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 뭐 공군의 F-35나 무슨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이 그거보다 더 약간 전략적 영역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현용 전력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개발됐을 때 그걸 전략사에 배치한다.
뭐 최근에 국군에 날 때 공포가 됐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뭐 괴물 무슨 글쎄 KMPR 전력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 진행 단계,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그런 것들은 육군 미사일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전략사에 최초 배치시켜서 전략사에서 운영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C2 전투사령부, 두 번째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그 새로운 영역에서 있는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그다음 우주작전과 같은 것에 대한 능력을 2단계에서 구축해 나가고 3단계의 물리적 수단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에 보다 차별화된 전략적 수단을 구성을 해서 완성해 나가면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랬을 때 반론은 그럴 겁니다. 지금 북핵이 이렇게 시급한데 그렇게 아니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사를 만들겠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갭 동안은 저는 현재 앞에서 제시했던 현재 작전 수행 조직들의 약간의 부족한 점들을 보강해서 그것들을 좀 운영한다면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도 대응 능력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손을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좀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려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리고, 전략사가 또다시 그냥 논쟁의 늪에 빠져서 또다시 또 위험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이번에서는 전 논쟁의 늪에서는 빼내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건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호 장군님 아주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작전 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그 정책 제언은 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평원 장군님께서 전략사 창설에 반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통원입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해서 아마 한번 들으면은 잘 안 잊어먹으실 건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뭘 하자 하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야 그거 하지 말자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좀 사람이 좀 쫄리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정말 당당하게 제 의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방부에서 한미 동맹을 기획 담당으로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고요. 이어서는 전작군전환 추진단에서 제가 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에 글을 쓰건 뭘 하건 전시 작전 통제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가져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 북한 핵무기에 관한 한 이거는 동맹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그걸 전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략사령부 창설 저는 정말 단연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략사령부나 이런 건들은요, 아까 우리 김 장군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인을 뽑는 투표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협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가 남아나느냐 망하느냐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이거는 합의라는 용어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는 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관점으로 정말 다양한 걸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래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그렇다면 일단 전략사령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략사에서 운영하게 될 전략 자산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략사에서 운영할 만한 전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전 효율성 면에서 이게 타당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전략사를 창설을 하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목표가 억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이 전략사를 창설을 했을 때 우리가 억제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더 쉽냐, 동맹의 확장 억제를 이용하는 게 더 나으냐, 이걸 하는 게 더 나으냐,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우리하고는 군 운영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을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전략사령부가 나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들면 통합 전자전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전략사에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전략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창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전 임무는 경우에 따라서 각 군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있고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지역 전투 사령부들이 전쟁을 수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반도에 문제가 있으면 유사시가 되면 인도 태평양 사령부 내지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수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령부에서 갖고 있지 못한 전자전 장비들을 투입을 해서 이 지역에서 전자전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략사령부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사령부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 핵 통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를 할 것이냐, 이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임무를 미국의 전략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이외에 중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 유사한 기능의 전략사령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핵무기 통제에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북한 핵무기를 대응하고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재래식 무기하고 핵무기는 여러분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래식 무기에 관한 한 좀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보기에 쓸만한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그 법령을 보시면 몇 가지, 5가지 딱 쓸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적이 공격할, 어디를 공격할, 누구를 공격할, 이게 징후만 식별돼도 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것 말고는 믿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징후만 식별돼도 쓰겠다는 거예요. 전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쓰겠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뭐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잘못 건들면 쟤네는 금방 핵 쏠 수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래식 무기로 진행이 될 그런 전쟁에 대한 억제 내지는 뭐 선제 타격 이런 거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억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를 재래식 무기로 억제를 한다? 저는 그 결단kok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각 국가의 전략사령부도 전부 다 핵무기에 관한 것이다. 핵무기도 갖고 있지도 않고, 아니 핵무기를 가질 비전도 없는 대한민국이 전략사가 웬 말이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말을 좀 세게 합니다만 들으실 때 좀 약간 마더레이트를 해서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국가들은 전부 다 핵무기를 투발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전략사가 다 창설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사는 핵무기를 운용을 하면서 니네들이 나를 핵으로 공격을 할 때, 내지는 재래식 무기라도 공격을 할 때 핵무기로 니네를 보복을 하겠다. 보복 공격 능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억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리가 야 우리 재래식 무기로 니네가 만약에 우리 공격하면 재래식 무기로 니네 공격할 거야. 북한이 그걸 위협으로 느낄까요? 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전략사는 억제 임무를 수행을 할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운영을 해야만 전략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그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도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괴물 미사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전략 무기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중에 그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술 핵무기만 하더라도요, 최소 폭발 효과가 300톤입니다. B-61 뭐 이런 핵탄두는 전술 핵탄두들을 이 폭발력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300톤, 그러니까 0.3, 그 다음에 1kton, 그 다음에 1.5kton,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최소가 300톤이에요. 괴물 미사일이 뭐 작게는 우리가 추측을 하건데 작게는 5톤, 많게는 뭐 8톤, 9톤, 얘기하는 10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톤. 그러면 전술 핵무기, 최저 전술 핵무기하고 30배입니다. 30배. 30분의 1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어요. 단순히 무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폭발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지휘관이나 내지는 전장에 서 있는 어떤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는 얘를 1만큼 터지는데 상대방이 쏘는 무기는 30배가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할 뭐 그런 기분이 들겠어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탄두를 증가해서 괴물 미사일, 이게 무슨 뭐 전략 무기다, 전략 자산이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 운용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군사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실무에서 전략을 수립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한국군은요, 기본적으로 위크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제가 연합방위 체제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UFG 연습 같은 걸 할 때 보면 처음에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 합참의장 지침도 내리고 막 해서 합참의장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뭐 비밀이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급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폰이 증가 딱 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합참의장이 내리는 전략 지시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략 기획 차장이었는데 자존심 있으니까 합참의장 전략 지침 해서 만들어서 미측에다가 전달합니다. 미측에서 그냥 덮어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성, 저도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전력 운영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합참과 연합사, 그 다음에 작전사로 이어지는 단일 지휘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 지휘 체계를 다시 정립을 한다? 그거 정말 참 어려울 겁니다. 미측하고 협의해내기가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핵미사일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핵미사일에 관한 거는요, 한미 연합으로 4D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4D.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삼축체계, 삼축체계는 제가 맨 처음에 그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개념을 만들어낼 때 제가 인발부를 했었는데, 이게 시초가 어떠냐면, 자, 한반도 유사시가 됐어요. 그러면 북한 애들이 막 미사일 쏘고 막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자, 미측이 동맹의 전력들이 막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작전 가능 태세에 딱 돌입을 하게 되려면 인터벌이 있을 것이다, 갭이.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는 한국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동맹의 자산들이 정상적으로 작전 가능하기 전에 그 갭을 우리 스스로 한번 메꾸자 해서 나왔던 게 삼축체제입니다. 아이들 만들어냈던 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만으로 그 동안의 갭을 한번 메꿔보자 그랬는데, 이게 뭐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건 뭐 어디에 의해서건 이게 홍보가 좀 과장되게 홍보가 되면서 마치 삼축체제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자산을 같이 활용하고자 해서 4D 작전을 연합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4D 작전이 정립이 돼 있어요. 작전 체계가. 4D 작전은 이거는 연합사령관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미측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력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우리 공군 작전사령부 내에 K2 작전 수행 본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4D ATO를 생산해냅니다. 왜 생산해내냐 그러면, 우리 공간은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미사일 막 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막 전투기 날아다니고 수송기 날아다니고 안 되잖아요. 공간을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작전을 하려면. 그 공역 통제의 책임이 공군 작전사령부에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공구사 사령관에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단일화된 시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제 전략사를 창설을 해서 전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F-35라든가 아니면 뭐 해군의 잠수함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속시켜 갖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배속 개념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공군의 F-35를 예를 들면, 공군의 F-35는 오늘 아침에는 전략사가 수행해야 될 임무, 즉 다시 말해서 북한의 CG를 폭격을 하러 들어갔다가 임무 끝나고 나와서 오후에는 지상군 지원을 임무로 떠야 됩니다. 하루에 3번, 4번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략사에 딱 배속을 시켜놓고 이거를 전략사 임무만 수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우리 전력을 발을 묶어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력 운영 면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전략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도 안 되지만,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핵 능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확장 억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 핵을 쐈어. 그 다음에 전략 핵 미사일을 ICBM을 딱 준비를 해놓고 미국에다가 엄포를 놓는 겁니다. 니네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핵 공격 감행하면 니네 시애틀이나 LA에다 대고 쏠 거야. 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미측 학자들을 하고 이 세미나를 몇 번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은 핵 사용 결심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로 억제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하면 확장 억제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냐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미측하고 그걸 단단하게 묶어야 된다. 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본딩이 되면 될수록 자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독자성은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포기하고서라도 북한 핵에 관한 확장 억제를 우선 내려야 된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 하자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핵무장을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나라들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 그러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은 그 기회 창을 잡았죠. 우리도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전략적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략적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정말로 좋은 자산이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그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표라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핵무장 포기하지 말자. 지뢰 포기하지 말고 비전이라도 갖고 핵무장을 할 준비라도 하자.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아침에 저희를 굉장히 강성 인사로 언론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핵무기도 보유하지 못했으면서 전략사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우리의 경우도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사는 의미가 없다. 할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전략적 수준의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것들을 전략 자산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괴물 미사일 전략 자산 아니다. 최소한 핵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략 자산이 되려면 미국의 항모 강습단이라든지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전술적인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 무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일시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야 그래야 전략 자산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 오해하지 말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자산을 분산시켜서 효율성 떨어뜨리지 말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은 동맹의 확장 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독자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동맹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사고 쳐놓고 나중에 형님 제가 사고 쳤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핵 대응을 까딱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바로 비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 정말 심사숙고하자. 전평시를 막론하고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군사 교리상으로도 이거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 그건 좀 밝혀진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네, 그거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사를 창설하기보다는 합참 내 관련 조직들을 보강을 하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합사령관처럼 우리 합참 의장에 대해서 전략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략 그룹들을 만들자. 뭐 한 20-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합참 의장이 제대로 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조언을 하도록 하자. 이런 거에 대응을 강화하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은 저는 그렇게 봐요. 공군 작전사령관한테 전략사령관 임무 주고 시키면 됩니다. 그 작전사령관이 쓰이스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육군 미사일 전략사라든가 해군이 갖고 있는 잠수함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쓰게 되면 그게 문제라 그러면 공군 작전사령관 포스터 줘서 갖다가 작전 통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얼마든지 전략사령관 지금 표차제 고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뭐 위크 포인트 드러나지 않게 전략사 기능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이버, 뭐 전자전, 심리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사 만들어야 된다. 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합참이에요. 합참이 그런 조직입니다. 합참이. 그래서 전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게 선언된 것이라 그러면
가능코 군에서나 아니면 군을 지원하는 우리들이 반대 논리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된다. 그게 내 조국을 위한 충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장원님 감사합니다. 뭐 점점 재밌어지십니까? 예, 두 분 모두 사실 군에서 상당한 이 식견을 가지셨고 단순히 뭐 야전 지휘관만 하셨던 게 아니고 정책 전략 분야에서 근무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신 그런 자신의 소신을 밝혀주셨는데요. 그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는 저도 좀 약간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지만 오늘은 제가 약식 좀 발제를 저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각에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려된다 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쟁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략사를 창설한다 그러는데 그 임무가 뭐냐 도대체.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위협이 이렇게 고도화됐다, 미래 전장이 달라졌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고 이 전략사가 창설된다면 도대체 무슨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략사는 지금 아까 공장훈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핵을 가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령부입니다. 재래식 전략만 갖고 있는 나라가 전략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핵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무기와 다르기 때문에 통수권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과는 다르게 지휘관계를 설정하고 운용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북한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핵이 없는데 전략사를 창설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임무를 전략사에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기존의 우리 지휘관계와 부대 작전 체계로는 달성이 어려운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선호 장관님께서는 이제 그 작전 주도성 뭐 이런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주도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사 창설이 나왔다는 것도 동감하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같은 생각인데 이 전략사를 너무 작전적으로 전투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략사령부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은 전략사령부로 부르면서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작전사령부 차원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략 임무가 뭐냐? 저는 결국엔 전략 임무라는 것은 핵 사용을 억제하는 데 있다. 북한에. 한반도에서 설령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이것이 핵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전쟁 바로 시작하자마자 북한이 핵을 쓰진 가능성은 낮겠죠. 어느 시점 돼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제 핵을 쓰게 될 텐데 그 재래식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략사령부가 바로 여타 전투사령부와 같이 거기다가 자신의 자산을 투입해서 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사령부 한번 보십시오. 2차 대전 이후에 공군 전략사령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략사가 있지만 미국이 뭐 베트남 전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전략사령부가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그 말은 핵을 쓰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 미국의 전략사가 의미가 없습니까? 전략사는 그 존재 자체로 사실은 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전쟁 와중에도 마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핵 억제력을 가지고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사는 사실은 이 전투를 하는 전투사령부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략사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북한의 핵 사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느냐, 평시에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느냐라는 관점. 또 하나는 재래식 전쟁이 발발해도 그것이 핵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전쟁 중의 억제, 그 인트라워 디터런스라고 하죠.
전쟁 중에 억제 효과를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과 비록 전쟁 중이라도 어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아까 이제 반대 논리에서는 전략사가 창설되면은 그 전략사 자산이 아까 뭐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것이 F-35가 됐든 뭐 지대지 미사일이 됐든 뭐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이 됐든 이런 것들은 기존 작계에서 우리 작전 계획에 의해서 연합사령관 지휘하에 구성 군사가 돼서 이제 뭐 프리에이티오든 해가지고 이제 그 쓰이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전략사가 창설되면 사실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전략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고가치 자산들을 이제 만약에 통제하게 되면 사실은 바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금 현재 작게 돼 있는 대로 막 전장에 투입돼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억제하는 쪽으로 사실은 좀 사용이 유보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야지만이 사실은 전략사 이름에 걸맞는 전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제 아까 그 작전 주도성 말씀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 한미 연합 지휘 체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김선우 장관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 지휘 체계에서 이제 벗어나 데프콘 2가 되더라도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합참이 직접 통제하는 그런 지휘 체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만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합사령관 지휘를 받는 전략사령부는 사실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일원화된 지휘 체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작전적으로 당연히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전략사를 창설하면서 연합 지휘 체계 바깥에 두는 그런 지휘 관계 설정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미국이 이거 상당히 크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전작권 전환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이걸 창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미측과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아주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전략사 창설을 하면 과연 북핵 억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주변국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당면한 건 결국은 북핵 위협이니까요. 이 전략사 창설을 하면 북핵 위협에 지금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공평원 장군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공 장군님은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 억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재래식 전력만 가졌는데 무슨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삼축 체제를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이제 그 갭을 메우는 뭐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전략사를 창설하든 아니면 우리가 재래식 전략으로 삼축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한다고 했을 때는 확장 억제와 확정 억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확장 억제는 확장 억제대로 실행력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되 우리 한국군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 우리 한국군 자체의 비핵 억제 능력과 확장 억제가 사실은 중첩적으로 북한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미국의 핵보복을 훨씬 더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그 응징보복 능력이 비록 재래식 전력이지만 상당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것의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김정은이나 그 북한 지도부에서도 이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억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 무기는 핵무기에 비해서 폭발력이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위력을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위력이 약해도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으면 사실은 상대방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행동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삼축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는 사실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북한의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그런 지도부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 갖췄다. 그러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억제력은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냉전 당시에 보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서 이제 핵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제2차 핵중심 이론이라는 겁니다. Second Nuclear Center.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했어요. 소련의 핵 능력에 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가 핵을 갖는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나토 동맹국인 미국이 이미 이 소련을 뭐 압도할 수 있는 또는 소련과 버금가는 그런 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미약한 수준의 핵을 영국과 프랑스가 굳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까 공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대칭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독자 핵무장을 이제 그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2차 핵중심 뭐냐면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지금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서유럽에 그때 느꼈던 문제죠. 디커플링 문제. 워싱턴이 이제 보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응징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던 당시였는데 유럽이나 이제 서유럽이 프랑스, 영국이 핵을 가지면 워싱턴의 의사결정과는 별도로 런던과 파리가 어쨌든 간에 모스크바를 핵 공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그 의사결정의 그 센터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이게 모스크바의 계산식을 복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중첩적인 억제 효과를 갖는다라는 그런 이론이었거든요. 이거를 만약 우리 상황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핵은 아니지만 비핵 억제 능력을 갖추고 이것이 만약에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체계 바깥에 만약에 있다면은 이것이 2차 억제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합사령관이 이론적으로 통제해서 전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이 좁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중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억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어떤 작전적인 효율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그 바깥에서 북한한테 추가적인 억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센터가 하나 더 있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전략사 창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사실 정부가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략사다운 그런 임무 설정과 지휘 관계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돼야 된다. 그런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 이제 했고요. 자, 이제 플로어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코멘트나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너무 길지 않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님. 자, 그리고 여기 뭐 그 주십시오. 저기 샌드위치 같은 거 자유롭게 하시도록.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뒤쪽에 사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서 이렇게 좀 드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사 창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북한과의 핵전쟁의 준비가 돼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작전 계획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봤을 때 한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거의 무방부 상태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만약 북한이 여기 사용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가 정말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핵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전략을 새로, 전쟁에 대한 전략의 개념을 새로 짜야 되는데 전 합참이 그걸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전략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략사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 비핵무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을 죽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팔다리라도 부러뜨릴 수 있으면 북한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전략사는 바로 그런 능력, 북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죽더라도 북한의 팔다리는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이제 보유하는 그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항상 나약하게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미래를 설계해야 북한도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중국도 미국도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핵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전자에서 지금 모든 걸 접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핵 보유국들 간의 공조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북한의 전술핵 이제 실전 배치로 핵사용 문턱이 낮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뭐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공 장군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하면서도 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략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략사라는 거는 지금 말고도 나중에 우리가 핵을 가지기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죠. 그걸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열수 교수님. 저도 그 몇 년 전에 세종연구소에서 개군연구원으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연구소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성장 박사님께서 핵무기 가져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정성장 박사님은 그 전에도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정성장 박사님을 보는 눈이 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홍인익 박사님은 또 전술핵무기 그거 재배치해서 나토식 핵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세종연구소가 많이 바뀌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혹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할까 봐서 다른 분한테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좀 여기 참석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부소장님께서 뭘 하나 했는데 지금 6번째잖아요. 굉장히 세종연구소 국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소장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엄청나게 이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할 때마다 가고 싶긴 해요. 국방 분야니까. 근데 한번 신청을 했더니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 올까 봐서 제가 별도로 따로 부탁을 해서 특별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전략사령부 창설에 일단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김선호 장군님께서 작전의 효율성과 작전의 주도성이라는 독립 변수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저는 봤습니다. 작전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작전의 주도성 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라고 하면은 지휘 체계의 효율성 문제에서는 이제 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삼축 체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걸 운용을 하고 하는 것은 현재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합참이든 뭐 K2든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삼축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효율성은 좀 지체제하고 삼축체제의 효율성하고 나누어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을 뭐 특정한 전략자산들을 이런 전략사령부에 이렇게 예속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전략사령부가 나설 상황은 아닌데 그때 되면 이걸 쓰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전략자산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투 체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부 다 이게 예속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예속도 있고 배속도 있고 그다음에 작전 통제도 있고 수없는 그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 나와 있는 또는 한국에 가끔씩 이렇게 오게 되는 순환 배치되는 이 부대들을 보면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위로 올라가면 뭐 주한미군 사령부, 그러니까 미8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또 저쪽에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마 주의 체계가 한 부대당 수없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속으로, 어떤 거는 작전 통제로, 어떤 거는 배속으로, 또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 통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처럼 익숙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들도 수없는 다른 주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저기 핵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억제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확장 억제가 보장되는 차원에서의 재래식 무기로 우리가 억제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공병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하려고 하면 그걸 공군작전사령부에 주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따로 만들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합동군사령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우리 군 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들을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단지 이 문제가 아니고 지휘체계에 관한 문제를 다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해군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군에 대한 어떤 무엇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공장군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투사령부들이 전부 다 육해공군으로 이루어져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역사령부죠, 전투사령부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지휘사령부, 그러니까 각 지역사령부가 육해공군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합동사령부 창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간 좀 군 내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선호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이분이 결론 내린 것이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좋다. 그러나 그 해군과 공군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뭔지, 그런 데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군 내에서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군 내에서 수없는 이런 그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오늘 세종연구소가 굉장히 이런 걸 잘한 거죠. 제가 12월 달에 이제 이 주제로 세미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더더욱 여기에 오늘 참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가면 뭐 굳이 이게 2024년에 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이에 전자권 전환 문제도 또 같이 결부가 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통합 이 전략사령부 창설에는 동의하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열수 교수님 이 전략사 창설에 대해서 이미 논문도 쓰신 거 제가 읽어봤고요. 네, 또 군에 또 오래 계셔서 합참에서도 근무하셔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우리 여기 먼저 잠깐 정영영 중령님 해주시고요. 저는 전략문조연구소의 정경훈입니다. 공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핵무장 국가는 그 핵으로밖에 이게 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확장 억제 쪽에 이게 더 의존을 하고 우리 전략사는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전제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억제 이론과 그다음에 핵과 재래식 전쟁 양상 측면에서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억제 개념 속에는 그 all or nothing이란 개념이 아니고 장애, 제한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억제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아까 0.3킬로톤 핵무기하고 우리 현무 미사일 이렇게 비교해서 10분의 1 정도의 폭발력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우리 10톤 정도 되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이 있으면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충분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억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사일 방어 능력하고 첨단 재래식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래식 전쟁에서 핵 전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학자들이 약 한 40여 개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재래식의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우리 정기로 박사님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이게 보니까 전부 그 국방 전문가들이 오셨어요. 저는 국방연구원에 정년 퇴직했고 지금도 안보 국방에 관한 정보적 일도 하고 있고 그런 글도 논문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 허술하다고 그럴까, 난잡하다고 그럴까, 아주 경악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국군의 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군의 날 행사를 수십 년 동안 계속 제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봐왔는데, 분명히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 어떤 논의조차도 프리미티브하다, 아주 초보 수준인데 어떻게 그런 발표가 났냐.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의 한 그 케이스로 봤을 때 마치 교육부에 5살 5세 입학 그거나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정책 결정이 이런 식이 돼서 되겠는가 하고서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터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군을 오랜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경험에 의하면은 이 통합 합동에 대해서 해공군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잠수함으로 폭격을 하겠던, 전투기로 폭격을 하겠던 이런 말까지 저한테 막 해요. 해군 작전사령관 출신이. 그런 그가 이것도 지금 있을 가능성이 난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예로 제가 얼마 전까지도 군사 재정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못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 해군 공무원의 반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의 합동 통합 부대도 해체하자는 거가 해군 공군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육군 주도로 가고 해군 공군은 그 종속돼서 별반 임무가 약하다 보니 그런 풍토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 실력 문제예요. 지금 8개 포스타 중에 겨우 하나 아까 누가 20년 걸렸다고 발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제 포스터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쉽게 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창설된다면 3스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예? 미국의 전략사령관도 포스트하고 미국의 전략사 2010년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저도 그걸 봤고 전략자산관리처장도 왔었어요. 그때 2010년대 굉장히 얼러트할 때. 그러면은 군 실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부대 지금 50만 실링 중에 과연 이런 전략사령부 같은 게 늘어났을 때는 지금 50만 실링은 또 더 줄여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35만 원, 30만 원으로 가야 될 것인데 이 문제와 그다음에 상부 계획 구조가 또 늘어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작사 사령관 없애서 육군 지상군사령관실로 다 합쳐온 거냐? 그런 문제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발제자도 그렇고 우리 김정석 실장께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연합사의 통지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연합사의 통지를 받지 않는 건 두 군데뿐이 없어요. 이작사하고 특전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작전권을 주고 미국의 예속당 군대인데 그게 가장 그 핵무기에 준하는 무기 전략 무기를 관리하겠다는 조직을 미국에 내주게 그냥 당신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가 저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누가 만들지 안 만들자 문제가 아니라 베이스먼트가 안 돼 있다. 베이스먼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2020년 금년 4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만든 걸로 알아요. 그 유도탄 사령부를 바꾼 거예요. 전략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원래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공방공사로 넘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금년 4월에요. 금년 4월 달에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지금 발제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 MWMD 기구가 합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년에 지금 이렇게 새로 미사일 전략사령부, 미사일 방어사령부 이런 걸 지금 이름만 바꾼 거예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임무와 기능과 제대가 더 보강됐을 거 아니에요. 편제가. 그런 거는 이 전략사령부와 관련을 져서 만든 건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가 논의를 하고 있고 최고 책임자가 미리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코멘트 겸 약간 질문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발제자들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핵W 합참의 대응센터 이런 건 사실 전략사령부랑은 사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런 거 아마 우리 김선호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명필 박사님. 세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방부에서 삼축 체계하고 전략사 관련된 개념 설계를 최초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축 체계에 대한 오해나 또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공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저는 뭐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그 김정섭 부소장님께서 잘 그 세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공평원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결국은 전략사가 삼축 체계를 운용하는 전담사령부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선우 장군님께서 이제 작전의 효율성과 주도성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분 모두 작전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작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반도 전구에서 그 전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군의 임무였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군을 주도해 왔고 또 그런 분들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양상이 변화됐고 북한이 일단 실전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전략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조직과 고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전문 인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삼축 체제는 사실은 군사력 건설 개념인데 이거를 자꾸 군사력 운용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선제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운용 개념이죠. 삼축은 그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운용은 결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심할 때 삼축 체제의 요소가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수단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시기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고 누가 결심하고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이제 SC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킬체인하고 KMD는 작전의 영역에서 하는 게 효율성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연합사령관 하에서 작전전 영역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아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KMPR 같은 경우에 우리의 재래식 응징 억제인데 이것은 미측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한 바가 있고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사령부가 가장 큰 아마 전략사의 미션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거는 연합사를 작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전략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략 자산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미국의 전략 자산 정의는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미군들도 재래식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 육군의 전략 자산, 뭐 공군의 전략 자산, 해군의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의 재래식 전략 자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군이 그 재래식 전략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해공군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F-35도 전략 자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삼천토급 잠수함도 전략 자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게 이제 미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김열수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그 해공군의 문제가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억제에 대한 부분인데 억제를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실은 뭐 보복적 억제,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가 한미 간에 이미 맞춤형 억제를 하기로 2013년도에 했고 이 전략사 논의도 사실은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방부 합참이 통합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정책, 전략, 태세를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에 이게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억제를 하려면은 아까 이제 44단계도 주셨지만은 위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도 핵이 사용되지 않아야 되고 그 전쟁에서 결국 결정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그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한미가 공감한 한 측의 재래식 역량의 그 역할과 임무는 결국은 위기 관리, 위기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한 측의 재래식 전력이 왜냐하면 지금도 연합사 전력의 사실은 90% 이상이 한 측 전력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은 미국도 한국이 어떤 그런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효과적이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핵무력 법제화하면서 그거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은 대부분 미국의 그런 조건보다는 남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삼축에 대한 조건을 다 걸어놨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명필 박사님은 뭐 국내에서 아마 이 문제 가장 오랫동안 또 그 담당해 오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서 또 손 드셨는데 자기 소개해 주시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합동군사대학교 작전학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재규 대령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청했을 때 안 될까 싶었는데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군사대 학교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논의하는 주제였는데 폭넓게 이해하는 좋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반적으로 보고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은 방금 그 하명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삼축 체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억제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축 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전략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분히 작전적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사실 전략사령부지 실질적으로는 전투사령부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군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전투사령부가 필요할까? 구조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합참에서 하는 일이 군령 보좌와 작전 지시를 같이 하거든요. 합참은 일종의 사령부입니다. 합동작전사령부. 그래서 평상시에는 국지도발 대비작전을 하죠. 국지도발 대비작전 속에는 핵미사일 대응도 들어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그걸 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능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재래식 억제, 국지도발 대비작전 위주로 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축체계 연관해서 이제 합참 내에서 조직이 생겼는데 사실 그 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그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령 보조와 이와 같은 작전 지휘를 구분해 가서 구분함으로써 우리 군 구조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합참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전문성 갖고 어떤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저는 그게 향후 합동작전사령부를 위해서 좋은 뭐라 그러나 이게 중간 단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군 조직 그다음에 우리 연합방위 시스템 속에서 필요성은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뭐 추가로 계실까요? 네, 김 장군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그 세 분 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다른 플로어에서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종연구소의 객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김태성 예비역 육군소장입니다.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그 각군에 대한 것들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야, 왜 이렇게 예비역 된 분들이 각군의 어떤 그 몫에 대한 것들, 그 또 현역 시절에는 이렇게 이리 가면 뭔가 뺏기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비역이 돼 보니까 육군, 해군, 공군의 어떤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국민들은 군인들이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육군이 잘 지키고 있다 아니면 해군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시라도요 이러한 분야의 논쟁 자체가 이 분야로 그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아까 김열수 교수님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한테 그러한 것들이요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본인의 이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이제 찬반 논쟁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소장님께서 찬반 논쟁에 어디를 찬성한다 어디를 반대한다 하면은 아무리 그 두 분이 인품이 훌륭하시지만은 나는 이 찬성을 받지 않고 나의 의견이 반대를 받는다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저는 안 드릴 것이고요. 단 우리의 그 논의들이 너무 좀 학구적이고 교조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요 이제 6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나서 7차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뭐 플루토늄으로부터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최근에는 수소 폭탄까지 이렇게 쭉 그 진전을 했잖아요. 근데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북한 애들은 그걸 3차부터 우리는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뻥이었죠, 뻥. 굉장히 그놈들이 오히려 전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치 그 미국 포함해가지고 핵전력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너무 학구적이고 교조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용어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좀 과장되게 아니면 또는 축소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있으면 대사님. 예, 저도 앞에 딴 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정시에 참석 못해서 앞부분에 좀 이렇게 발표를 못 들어서 좀 유감인데요. 그래도 뭐 자료를 급히 이렇게 보면서 대충 파악은 했는데, 저는 한 가지 그 의문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략사를 이게 뭐 창설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 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은, 그리고 미사일 운용 시스템은 지금 제대로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육군이 전부 이렇게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또 미사일 뭐 전략사령부로 전략을 붙여서 이름을 올렸다고 그러고, 또 공군은 공군대로 또 따로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미사일 이게 공격 방어 시스템 그것부터 통합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그것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안 하고 지금 전략사령부를 갑자기 또 더 큰 걸 띄우는 거는 조금 이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이란 거는 사실은 뭐 딴 나라도 그렇지만은 전략사령부에서는 핵자산이란 게 사실 수반되는 게 통상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핵자산 없이 재래식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엮어서 전략사령부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딴 나라들한테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한국이 결국 핵무장국으로 나가겠다는, 그걸 위해서 전략사령부 창설한다는 걸 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아예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든지, 그렇게 그것도 아니면서 재래식 무기들만 이렇게 을기설기 육해공군 모아가지고 전략사령부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오해를 줬다가 그게 나중에 그런 게 이제 따라오지 않을 때 딴 나라들한테 한국은 또 그냥 허장성세하는 나라라는 그런 이제 또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북한한테도 심리적으로 억제 효과가 좀 되겠느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북한한테 한국이 기존 자산을 가지고 엮어서 전략산업을 창설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심리적인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 효과가 되겠냐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 답을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플로에선 많이들 다 제기하신 것 같고, 혹시라도 또 한 분이라도 더 계십니까? 이 정도. 아, 네.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받고 그러면 이제 저 발제자들 답변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경환인데요.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국가안보 위주로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 김선호 예비역 중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전의 효율성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 국민이 이제 이렇게 전략사령부를 만든다 할 때 기대 가치는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그것이 비록 전략 자산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든 없든 대단한 위력을 가진 무기들이, 그리고 각군에 배치된 그 무기들이 유사시에 과연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것이 억제든 응징이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그 대안으로 전략사령부의 얘기가 나왔고, 또 한편은 아까 우리 공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냐, 그런 의문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작전의 효율성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 군이 좀 논의해 주시면은, 그럼 우리 국민이 더 좀 믿음직스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거를 뭐 독자성을 가지고 한미 간의 문제, 또 군 내에서 육군 공해군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되면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국민적인 어떤 그 우려들이, 또 거기서 김정은이 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 장관님한테 그런 작전의 효율성 문제를 좀 해법을, 그러니까 작전의 효율성이 별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략사령부가 무용하다, 이것보다는 전략사령부는 작전의 효율성을 강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나온 그 이유에 대한 좀 논거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여러 코멘트, 질문성 지적 이런 것들도 있으셨는데요. 먼저 김선호 장군님 공평의견 순서대로 뭐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다 지금 성숙되게 나와야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작전 효율성에 대해서 확고한 대안을, 또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역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테일한 영역들은 이제 역시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해결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주도성이라는 것은 사실 의지의 측면이고, 작전 효율성이라는 것은 실제 전장에서 투사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의지만을 가지고 결과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효율성만 너무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또 약간 그런 영역에서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뭐 단계적으로 뭐 C2 사령부를 먼저 만들어서 해놓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행하자는 대안을 냈는데, 박사님 생각하신 대로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더 메리트가 있고 기대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들으면서 우리 참 새로 들어선 정부 국방부 특히가 좀 잘못한 게 있구나라는 게, 이 전략사 창설을 삼축 체계라는 개념하고 묶고 놓다 보니까 이제 전략사 창설이 북핵 대응을 위한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한정된 조직으로서 인식되어지다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뭐 사실 생각하고 있는 전략사는 그것을 함의하는 더 포괄적인 어떤 것에 대한 전략사의 임무와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SC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까 전략자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자산하고 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전략자산 개념은 핵, 또 핵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대량 보복 능력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우리 앞에 현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핵, 또 다른 어마어마한 억제 능력을 가진 체계들이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개념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말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지난번 제가 국방부 뭐 혁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무기 체계는 지금 우리가 핵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경직성, 또 어마무시한 대량 폭발력을 가져서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줘야만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게 만든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의 지부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침투시키고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과 군사적 잠재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핵을 대체하는 수단이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재래식 무기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앞에 적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전략사가 만약에 우리 군에 창설됐을 때 그것이 군사적 효용성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는 그 포커스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몰돼 있는 아까 우리 정길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새로 만드는 전략사가 어떻게 연합사 한미연합방위 체제 내에서 분리된 별도의 전투사령부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미연합방위 체제 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작전수행 체계나 전쟁 규칙에서의 경직성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깨는 것이죠. 그걸 깨야만 거기서 유연성이 나오고 그 유연성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또 기대치들이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을 깨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번 전략사 논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들이 잘 조언하고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뭐 제 할 얘기를 다 해서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요. 대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미사일 방어 관련된 거는 이미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대부분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통합이 돼 있고 해군이 이제 곧 뭐 갖게 될 SM3나 뭐 SM6 이런 것들만 차후에 통합이 되면 작전상으로는 이미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이제 이 수도권 관련된 방어는 육군이 책임이 지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미사일에 관한 공군이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육군이 또 단위 부대로 자기들 뭐 우산을 이렇게 이제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기능들을 또 이제 일부 갖고 있는 정도고요. 제가 이제 핵무기를 핵 위협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 갖고 억제는 뭐 전혀 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오해를 하셨는데 재래식 무기라고 왜 억제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쪽을 공부를 하고 5년 동안 학생들을 안보학을 가르치면서 억제에 대해서 정말 참 저도 나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에게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억제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한미 간의 군사관계 정리를 하고 그런 쪽 회담을 이렇게 해보면 저는 우리 미래사령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처음에 많이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냐면 예를 들면 군사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초등학생이고
미국은 대학생인데 아니 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지휘를 하겠다고? 과연 그걸 대학생이 받아들여 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략사령부를 만들었다 해서 주도성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략사를 미리 만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준비한 거에 대해서 뭔가 동력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데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꼭 전략사를 창설을 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합참에 그런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 모든 부서들이 다 편제가 돼 있고 전문가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고민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능력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전략사령부를 창설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전략사를 창설을 해야 된다는 딱 결심을 가져놓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대 목소리도 내고 또 그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다 통합이 돼서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뭐 질문에 대한 답변 겸 드리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주제는 이 자꾸 작전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없다. 작전적으로 접근하면 기존 이 체계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제 반대가 있죠. 이게 일개 무슨 뭐 사령부 만드는 건 국내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런 뭐 세미나가 밖에서 열리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 있고 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은 뭐 각자의 관점에 따른 이런 민간인들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적으로 보면 해공군이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반대할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다 보면 이게 어정쩡하게 좀 타협하는 쪽으로 좀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한미 연합 지휘 체계 바깥에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로 다시 연합사 이 지휘 체계 안에 어떻게 이제 이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 어떤 전략사를 만약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이 전략사의 애초 창설의 어떤 취지라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해공군의 반대는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이게 예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배속도 있고 작전 통제도 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이게 약간 좀 일반인의 기술적인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F-35가 됐던 잠수함이 됐던 3,000톤급 잠수함이 됐던 무슨 위력이 큰 지대지 미사일이 됐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공작사령관이 이 전투기 이제 일을 하고 뭐 이제 해작사령관이 잠수함을 지통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해공군이 반대하다 보면 사실 전략사는 만들지만 이것이 평상시나 어떤 수준까지는 해공군에서 해공군 작전사령관이나 이제 해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또 한미가 합의하면 그때 전략사령관이 그 자산들을 작전 통제한다. 뭐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추측해 보면. 근데 이거야말로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공군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전략사령부라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사실은 북한한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그 똑같은 자산들이 전투에 쓰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갑자기 전략사령관이 나서서 이제부터는 이걸 내가 통제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제라는 거는 사실은 쓰지 않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을 넘으면 내가 이것을 쓰겠다는 위협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행동이 억제되는 건데 그것을 쓰다가 그것도 다른 구성군 사령부에서 쓰다가 그것을 나중에 또 전략사령관이 받아가지고 작전 통제하면서 이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
억제적 측면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타협의 성격으로 뭔가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좀 걱정하는 좀 편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사실은 오늘 뭐 더 세부적인 이런 것들은 더 있지만 충분히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어떤 쟁점들은 좀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 벌써 아시겠지만 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정도 되는 이슈가 아무 토론 없이 아무 반대 없이 논쟁 없이 사실 그냥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